알밤을 사갖고 오래요. 알밤. 내가 알밤 사야 되는데요. 알밤 사갖고 올라가시면 또 괜찮다. 파는데 엄청 많을 거예요 여기. 자, 저는 제 착각인데 이제 나이가 이제 우리 이제 65세 다 되다 보니까 다 내 경험으로 다 세상을 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공주에 다 여러 번 왔을 거다. 그러니까 공주에 대한 거 설명 없이 막바로 그냥 저기 마곡사 설명 대꾸를 했더니 처음 오신 바로, 분이 있다고 해서 이게 아니다. 아니야. 제가 너무 내 눈으로 제식이는. 봤구나. 그래서 여기 우리 섰던 이유도 공주에선 개간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정도 한번 보는데 저희가 온 데가 이 마곡사입니다. 저 위에, 위에. 저 위에, 더 위에 아니 저쪽, 저기 왼쪽. 여기다 여기. 이 마곡사인데요. 일단 이제 어디 답사를 갈 때 보면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쭉쭉쭉 가야지 왔다 갔다 가면 지그재그 힘이 들어서 그래서 마곡사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곡사 알다시피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공주에 오면 변방 쪽이고 핵심은 여기입니다. 이 금강의 앞에 있는 공산성. 옛날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웅진 백제의 두 번째 수도 웅진이 있었던 데가 공산성이고 또 옆에 고만아룬이 뭐 다양한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나태주 풀꽃 문화권 여기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회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우리 그 공주 하숙마을 이 근처라고 그러고 최근에 저기 이만기 씨가 그 진행하는 동네 한 바퀴에 이만기 씨가 가서 나태주 시인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 풀꽃 축제를 한다고 하길래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공주 하면은 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공주고등학교를 나온 대표적 우리나라 정치가 1인자가 못 되고 항상 2인자였던 사람 여기도 계세요. 여기도 계십니다. 그치? 여기 계시네. 그치? 김정필. 그 다음에 또 공주가 자랑하는 또 스포츠인이 둘이 있습니다. 박찬호 또 있어요. 박세리. 바로 그 공주예요. 그러니까 다들 공주하면 누구? 그런데 그 세 분이 거의 뭐 우리나라 근현대사 대표님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주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지금같이 이렇게 조그만 동네가 아니었어요. 공주 목이에요. 그리고 한때는 가명도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다시피 1894년 그 농민전쟁, 동학 농민혁명 때 가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청도, 공충도라고 불렸어요. 원래는 이제 충청도인데 그게 충주하고 청주인데 이제 가끔 조선시대 보면 그 강상에 그 어긋난 짓을 하면 뭐 불효자가 나거나 역적이 나타나면 내려버려요. 그 충주에서 반란이 났다. 너희 내려. 그럼 이제 공주가 올라가요. 그래서 공청도, 공충도라는데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이제 가명도 있어요. 그래서 공주가 어떻게 보면 충남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중심이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길목으로도 너무 좋은데요. 이 공주가 이쪽으로 쭉 빠지면 경남으로 가고 호남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공주가. 근데 이렇게 공주가 이렇게 쪼그랑망통이 됐냐면 1900년대 초에 경부선 놀 때 그때 일본인들이 다 기획을 했겠죠. 그래서 부산에서 올라와서 공주로 해서 천안으로 해서 서울로 간다. 이 기본 코스였는데 공주 양반들이 이건 아니다. 거기에 신문물에 대한 저항도 있었고 또 이게 또 제국주의 침략이라고 생각도 했을 수 있고 그래서 절대 못 지나간다. 그래서 공주로 가지 못하고 그래? 너희들 싫으면 나 옆으로 갈래. 그게 바로 대전이에요. 그 당시엔 한밭 우리말 한밭 뭐 태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전인데 대전을 가는 바람에 공주가 쭈렁망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주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주 뭘로 먹고 사냐 이런 고민에 빠져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게 그러면 학교를 많이 달라. 그래서 공주 고등보통학교 그게 공주고등학교 되고 그렇게 몇 개가 왜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 고등보통학교는 한도에 한 개예요. 그러니까 대전만 있어야 되는데 공주 생긴 게 일종의 이쪽 사람들이 우리는 뭐냐 옛날에 가명이 도시였는데 거기에다 이제 반대급부로 와. 아유 고맙습니다. 회장님한테 이렇게 찬조. 그만큼 공주가 굉장히 좀 그 퇴락이 돼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철도가 지나가지 않고 반대로 대전이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공주인분들이 굉장히 좀 상처들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교육으로 나간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주 교대 대전교대 없습니다.
공주교대예요. 그리고 공주대학교도 그 전에 원래 공주사범학교에서 일제 때 그러다 그게 커져서 공주대학이 됐고 그래서 공주대의 핵심은 공주사대입니다. 그래서 공주사대 출신이 우리나라 교육계에 굉장히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공주하면 교육도시예요. 근데 이제 요즘 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왜냐면 학령 인구가 줄면서 여기도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는 뭘로 먹고 사나 이제 그런 고민에 이제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이따가 가시게 될 그 공주 박물관은 문용왕릉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대전에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문용왕릉에 너무나 많은 문화재가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그래서 공주에도 박물관이 생겼고 그래서 어떻게 공주는 문용왕릉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갈 때가 이제 갑사. 그러니까 이쪽 계룡산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봄에는 마곡사, 가을에는 갑사, 그리고 계룡산 넘어가면 동학사.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남매탑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거기다가 지금 동학사로 옮겨졌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어느 스피커가 썼던 거 남매탑 이야기 기억 안 나세요? 맨날 졸아. 나만 국어 점수 못 봤나? 맨날 졸아가지고. 우산 챙겨야 그 알다시피 삼국유사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 저기 우산 챙겨야 그 어떤 스님이 그 뭐 암자가 있었는데 그 호랑이가 와서 막 하는데 날 잡아먹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산 좀 가져올게. 아가리에 가시가 있어서 그걸 벌려가지고 아가리에서 그 가시를 뺐더니만 어느 날인가 처녀를 물고 온 거잖아요. 너희들 잘 지내라고 했더니만 이 양반이 도가 뛰어나서 우리는 못 지낸다. 그래가지고 그 여성이 사문했지만 이제 오빠 관계에서 은남매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남매탑이 세워졌다.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장소들은 그렇고요. 나중에 부부들끼리 오실 때요. 볼 때가 꽤 많아요. 뭐 나태주 문학관도 반드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그리고 저는 아쉽지만 공주 석장리도 가보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구석기 유물 남한에서 나온 최초죠. 대부분 다 북쪽에 있거나 아니면 제주도인데 여기서 공주 석장리 방문했는데 우리가 구석기 유물이 있어서 한번 여기 꼭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못 갑니다. 여러분들 꼭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룡 딸기도 있으니까 가보시고 제가 공주 지금 전도사가 됐습니다. 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이따가 이제 갑사를 가게 되는데요. 갑사를 가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당간이 있어요. 보통은 절 앞에 가면 당간이라고 지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가 이제 절이란 표시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선이나 향기를 왕릉 가면 홍살무 있듯이 여기 중에 성역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간이 그 절이란 표시여서 당간지주라고 해서 당간지주는 이렇게 쭉 봉이 올라가면은 가운데는 그 지주라고 그래서 거기다 만기 그 절기 있잖아요. 그게 걸려 있고 옆에는 그 바위로 된 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가운데 있는 그 철 당간은 녹슬어 가지고 사라져서 없고 보통 다 가면 다 지주만 있는데 여기는 다 있어요. 당간하고 지주까지. 근데 그게 이뻐요. 그래서 당간 지주로 보면 아 저렇게 생겼구나. 절 앞에 보면 저런 게 있구나. 그래서 꼭 가보시면 좋겠고 갑사도 역시 굉장히 이쁜 절이에요. 그래서 둘러보면 가을의 정취를 문화와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안 나오겠네. 어디 갔어 우리? 자 여기 사모님이 여기 제가 이쪽에 스피커 켜놓고 하는 그래서 미리 더 설명하고 거기서 조곤조곤한 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데가 이제 마곡사에 들어간 입구입니다. 저는 건축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공간하고 사상이 연결되는데 늘 절에 가면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일지문이에요. 기둥이 산줄로 돼 있다고 해서 일주, 한일제 기둥, 이게 일지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절은 어떤 산을 배경으로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문패죠. 그래서 여기 비산이 태화산이에요. 태화산 마곡사. 그리고 갑사 가면 거기는 계룡산 갑사. 항상 여러분들 절의 일지문을 보면 뒤에 산 이름이 나와요. 거의 원칙 규정일 거예요. 거의 산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다음에는 금강, 그 사천왕산. 이게 이제 4개, 아니 둘이 있어요. 사천왕산, 무슨 산,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는 대웅전이 있고, 옆에 보면 이제 산신각, 뭐 명부전, 이게 옆에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은 항상 대웅전이에요. 태웅전이 아닙니다. 그건 큰대자인데 통할지 못해 대웅전이에요. 근데 대웅전은 누굴 모시냐면 석가모니를 모셔요. 현세불이에요. 그게 이제 대웅전이고, 또 하나가 다른 걸 모시기도 해요. 이른바 대적광전, 발음한 비로제나불, 서방 정토에 계신 또 하나의 부처님이에요. 그럴 경우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아니 돈 달라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에요. 손가락 껴요. 그럼 비로자나불, 요건 주로 이제 화엄종 관련된 절이에요. 그래서 이 충청도에 화엄이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전국으로 의상 스님이 만든 화엄 식찰이 있는데 2개가 있어요. 하나가 여기 마곡사고, 또 하나가 갑사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다 부처가 비로자나불이, 대웅전이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서방 정토에 계시다는 비로자나불에서 빛을 내는 화엄이 또 그런 거잖아요. 그 조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화엄, 그 화엄경에 기반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서요. 그리고 이 절의 또 특징 하나는, 다른 절은 보면 저렇게 큰 개천이 흐르질 않습니다. 그냥 금천이 있긴 한데 조금해요. 여기는 흘러갖고 남북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쪽 북쪽은 화엄종 계통이라서 거기는 비로자남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면, 이 남쪽에는 영산전이라고 해서 석가모니가 과거 그 시대에 영축산에서 대중들을 향해서 설법을 했던 곳이에요. 그 영산전, 영산회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중구조로 돼 있어요. 여러분 가면 이 개천, 이게 마곡천인지 희소천인지 모르는데 이걸 양쪽을 갈라져 있는, 그 2개가 있는 게, 보통 저는 하나만 중심인데 이건 축이 2개예요. 여러분 가면서 여기는 사상이 2개가 있다. 저쪽은 화엄종이랑 이 남쪽은 흥미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선종 아니면 법화사상 쪽, 그런 계통이 2개가 있다. 그러니까 저쪽은 흔히 말하면 이제 타력신앙이라면 이쪽은 자력신앙. 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요. 저쪽 타력, 자력. 그 썼는지 몰라도 유래도 재밌는 게, 이 마곡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이 자장유사가 정했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아니면은 중국의 그 선생이는 마곡 복차전사에 그 마곡에서 왔을 거다라는 설, 아니면 어떤 그 제자가 여기 와서 법회를 하는데, 우리가 야단법석이란 말 거기서 나옵니다. 밤에 단을 쌓아놓고 불법을 한다는 야단법석. 아수라장, 그 저기 지옥 가기 전에 아수라가 있다. 마징가 제트 다 봤던 세대니까 알겠네요. 아수라 백장. 그리고 뭐 하면 아수라장. 다 그 불교에서 야단법석 거기서 나온 말인데, 그 정도로 내가 어디로 빠지니? 네, 유래 맞아요. 그때 그 법회를 듣는데 사람들이 마대같이, 산마 있잖아요. 그 줄기같이 쭉 늘어서 있어서 마곡이라는 말이 나왔다. 네, 그런 말인데, 저는 또 다른 게, 아까 양서 이런 데 보면은 이게 고마예요. 두마, 고마. 근데 공주를 고마, 곰자가 또 고마잖아요. 곰.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마고 할 때 마자가 고마하고 통하지 않을까? 국악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곰하고 관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곰 이야기는 알다시피 또 하나가 버전 있죠. 당근설화. 똑같아. 여기도 얘기가 곰하고 인간이 만나서 낳거든요. 요 얘기의 버전이 이미 당근설화 이미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얘기는 거기서 동영상화로 돼 있고 그것이 나오죠. 왜 그런가 하면은,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이쪽 백제인들이 대부분 다 위에서 내려왔거든요. 남부요. 그래서 한때는 성왕이 여기 왔을 때 백제 이름을 바꿔버린 적도 있어요. 남부요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성이 부여씨예요. 결국은 어디서 왔겠어요? 고중에서 왕 건데, 거기서 온 게 아니라 알다시피 소선호가 그 전 남편의 자식들이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유리란 녀석이 와가지고 뺏겨가지고 비류하고 원조가 내려왔잖아요. 그 비류 인천에 갔다가 망했고, 거기다가 이제 백제로 갔다는 설. 그리고 원조는 여기 남한산성 쪽에 와서 거기 한성 백제. 근데 수도가 남한산성이 아니라 그 위일 거다. 어디? 흥납토송일 거다. 그럼 몽통성 그 옆이고, 흥납토송이 바로 100년 전에 을축 대홍수 때, 그때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석촌호수가 생기고 잠실이 붙어버리고, 원래 섬이었거든. 잠실이 거기가 뽕나무 섬인데 붙어버리는, 그게 다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을죽대홍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왜 올렸냐, 을죽대홍수 서울 역사박물. 제가 며칠 갔더니만 우리 세대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을죽대홍수 안 겪었어도 70년대 그 물난리 다 봤잖아요. 망원동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 때문에 와서 다들 그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흥납토성이 서울에 이제 100개 수도인데, 알다시피 계로왕이 장수왕한테 그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문주왕이 공주로 오게 돼서 공주가 이제 제2의 수도가 됐다가 여기도 위험하다 생각해서 위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공주는 어찌 보면 비운의 도시인 거지. 흔히 말하는 남들 수몽 와서 왔다가 결국 또 다른 데 갔고, 아까 철도도 보니까 일로 올라오던 것도 그것도 발로 차가지고 대전 보내고, 그래서 어찌 보면 공주는 지금도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도시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교육도시로서의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자, 들어가셔서는 이제 다 보시고요. 아, 그래, 거기 가서 또 조용히 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는 김구 선생과 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 관계가 있냐면, 김구누하고 왜 관계? 원래는 김구는 아주 황해도에서 뭘 했냐면, 그 동학 아기접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쪽 1894년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맨날 농민전쟁하면, 동학농민하면 다 전라도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경상도에 일어났고 강원도에도 일어났고 황해도 일어났는데, 그 황해도 해주 쪽에 아기접주가 바로 백범이에요. 김구예요. 이 양반이 이제 막 활동하다가 흔히 말하면 이제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다행스럽게 그 진압했던 쪽이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이에요. 근데 안태훈이 보니까 얘는 똘똘하고 괜찮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살려줘요. 그래서 안중근하고 김구는 그런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훗날에 윤봉길이 홍콩공원에서 이 날렸을 때, 그때 사전에 이미 경고를 하거든요. 백범이 그 안중근의 아들 안중생, 그 딸내미 안두고 다 지금 다 도피시켜. 애들 제일 먼저 잡을 거야. 그래갖고 그 삼촌한테 부탁했어요. 안공근인가 안명근인가 부탁했는데 이 친구가 챙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중생이 잡혀요. 그래 안중생이 국내로 압송당한 다음에 얼마 뒤에 어느 해인가 이토 히로부미가 기일을 맞아서 남산에 있는 방문사라는 철, 지금 없어졌지만 그 신라호텔 그 밑에 있는데, 거기서 사죄를 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죽인 거 미안하다. 거기서 한 이벤트를 만들어요. 김구가 그렇게 신이 당부했거든요. 제발 좀 안중생 챙겨라. 쟤 잡혀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근데 결국 챙기지 못해서 완전히 신이 바로 된 건데, 김구가 그런 정도로 이제 있을 때, 그때 이제 농민전쟁 때 안태훈한테 이제 구제를 받았고, 그 와중에 무슨 소식이었는데 명성하고 피살됐다. 여러 가지 명성하고 시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화가 이렇게 너무 났어요. 났는데 이상한 놈이 이 치아포라는 데에서 배를 타려고 했는데 보니까 총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걔를 때려 죽이잖아요. 그게 치아포 사건입니다. 백범 김구의 치아포 사건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당당하게 내가 얘는 죽였어. 써놓고 갔어. 잡으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서 일본 애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걔 잡아오라고. 그래갖고 백범이 올라와서 어디에 가냐면 인천에 잡혀요. 감리서에 그 감옥을 살이래요. 거기서 이제 직역이니까 당연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 매축 작업할 때 거기에 나가서 공사장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하고 인천에 백범로가 각각 한 개씩 있어요. 소창동에 있는 백범 기념관 앞에 백범로, 또 하나 인천에도 백범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역하던 장소를, 거기도 백범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데 강화도 객주가 너무나 가상스러운 거예요. 야, 진짜 아무도 복수할 생각이 없는데 김구는 정말 대단하다. 내가 쟤를 구하리라. 그래서 강화 객주가 돈을 써가지고 빼돌리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형 날짜가 가까이 왔네. 그런데 그 신화가 생기죠. 백범 김구의 이제 착각인데, 고종임금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날에 걔 사형 유예해라, 연기해라. 그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역사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전화 개통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건 김구의 착각인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이제 실패를 거듭하다가 이건 도망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탈옥을 합니다. 탈옥은 어디로 도망가느냐? 무조건 남쪽으로 도망가네요. 그래서 여기에 들려서, 근데 멀쩡한 사람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승려로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서 머리 깎고 승려하는데 여기서 위험하니까 어디로 튀느냐? 바로 저기 전라남도 화순 동북까지 튀어요. 조광조의 유고지까지 튀어요. 그렇다가 이제 세상이 조용해지니까 다시 고향을 갑니다. 갔는데 문제는 1910년에 이제 베라쥐 암살 사건이라고 해서 그걸 조작해가 만든 게 백오인 사건이에요. 원래 900명이 넣었다가 나중에 다 이제 내보내고 나머지 105명 잡아놨는데 거기에 김구가 또 걸려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인천에 감옥에 있던 놈이 있었네, 잡범이. 걔는 다 알잖아요. 얘가 뭐 때문에 여기 인천 감옥에 왔는지. 얘가 불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야. 쟤 불면 나 이거다. 근데 다행스럽게 몰랐는지 알아서 눈을 감았는지 다행스럽게 형을 다 마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바로 튀느냐? 상위 인정을 튑니다. 우리 배웠던 나의 소원에 나온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죠. 나는 가서 아무것도 없다. 여기 그냥 문지기라도 해달라. 그게 백번 선생이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런 속에 성장하다가 이제 거기서 아까 윤봉길 사건 다 하다가 40월 해방이 되자면 온 겁니다. 11월에 들어와요. 늦게 들어와요. 왜냐면 미군종이 너희 인정 못하는 데서 늦게 들어왔는데 이 양반이 그게 있는 거예요. 마음의 빚지. 나 때문에 죽은 남자가 청년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 유족도 만나고 다 만나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화순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머물렀던 신세졌던 여기 와서 사진을 찍어요. 그 여러분 자료집에 있어요. 그때 그 남은 사진 있고 그리고 가보면 등신 그 브로마이드가 있습니다. 김구 사진가 키만큼 딱 브로마이드 만들고 옆에 딱 붙여놨는데 거기서 본인이 승려 생활을 합니다. 여기 마사에 됐다는 근데 지금 해놨어요. 이게 여기가 김구가 여기서 잠잤던데. 그래서 가보면 보시면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는 개인적으로만 저기 질문을 받겠습니다. 왜냐면 스님들이 저같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 너무 싫어해서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거. 이거 얘기를 해야지. 아예 얘기하면 안 돼요. 소리. 거기다 떠드니. 이게 서체가 좀 이상해요. 저기 36년, 37년에 그 독립운동 단체들끼리 회장들이 모였어요. 단체장이 모였는데 누군가가 좀 노선이 다르니까 김구를 향해서 총을 쐈어요. 심장 가까이 들어갔어요. 근데 다행히 살아났는데 그때가 또 손이 떨림이 현상이 났고 그걸 뭐라고 하면 총알체라고 합니다. 보세요. 서체가 흔들려. 흔들리잖아요. 지금 국자도 그렇네.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총알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걸. 이건 총알체 같아요. 이거 흔들리잖아요. 이게 서체가 막 이거. 총알체라고 그래요. 총알체. 수전증 스타일. 그러니까. 그리고 김구가 늘 좋아하는 말, 이건 늘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치가 뒷사람 이정표가 될 것이니. 예. 네가 막 옛날 여기. 가는 뒷사람 헤맨다. 그 건물 그대로죠? 옛날 극장. 그렇네. 여기 계셨다 그러는데 여기 와서 사진 찍고. 여기에 김구 선생님 실제 그 실제 크기. 네. 제가 보내는데 자료집에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 와서 찍었어요. 그렇네. 이것도 처음에 글씨 같긴 하다. 이것도. 그때가 총알체 같아 약간. 균형이 또. 네. 그 낙인을 약간 보면 흔들렸는데 아는데, 밑에. 낙인을 보니까 여기 누울 거야? 이 양반 거 아닌가 잘 모르겠다. 안 보여? 보여? 요 아래 거. 김자 김자 많다. 김구 지인인가 뭔가. 근데 이것도 총알체 같아. 밑에가 이렇게 총알체. 맞고, 총알 맞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됐다. 자기 스스로 이거 총알체야.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지금 저 국립박물관에 가면 들어가자면 큰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 개성이 있는 거잖아요. 경천사, 충석사. 그리고 원각사도 약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왜냐하면 굉장히 화려하잖아. 우리나 석가탑이나 가보탑은 좀 화려하지만 석가탑 보면 원래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가 달라요. 중국은 전탑, 벽돌탑이에요. 벽돌을 구워서 만든 건데 그래서 중국 가면 다 벽돌탑이 많은데 그걸 좀 꼰 따서 만들어서
모전탑이라고 그래. 그게 어딨냐면 분황사가 돌로 만드는데 모양새는 꼭 벽돌같이 보여서 모전이에요. 모전 분황사. 아, 그게 탑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게? 근데 모양이 근데 돌이야. 벽돌은 아니에요. 그래서 못잘 붙여. 모방할 때 못잘. 그리고 일본은 알다시피 우리나라 알다시피 탑이잖아요. 전탑이. 일본은 다 목탑이야. 목탑이. 근데 우리나라도 특이한 게 목탑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석탑이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규모가 크지 못한데 대표적인 건 익산 미르사도 처음에 목탑이었을 거다. 그러다가 나중에 쌍탑으로 이제 석탑을 만든 거고 일본은 지금 남아 있잖아요. 목탑이. 황룡사도 사실은 목탑인데 몽고군이 왔을 때 부탁가지고 없어요. 목탑이에요. 그러니까 무지 높아서 거기 올라가면 경주가 다 보였다니까. 황룡사 진짜 무지 높아요. 근데 목탑으로 10층을 올린다? 대단한 거 아닌가? 근데 건축 기술이 받치지 않으면 박물관에도 1층에 있는 게 평층사 그게 원래 개성이 있는데 일본 어느 놈이 그걸 일본 빼돌렸다가 나중에 우리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야 이건 도적질이다 그 압력받아 조선총독부가 다시 갖다 놨어. 그럼 일제시대 갖다 놓은 거야? 5년 6년에 그때 일본의 어떤 우리나라 관료로 왔던 일본 놈이 그게 너무 탐나서 밤에 갖고 간 거야. 엄청 해체를 시켜서 그거 다 해체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다시 했는데 아, 조립식이구나. 레고처럼 조립식이야. 진짜 그 마블 그거 그리스 파르텐 신전 그 대형 그 박물관 가면 진짜 그러니까 저기 독일 가면 또 페루 가면 터키 그 트로이 유적 그 뜯어가지고 그때는 아, 맞아. 대형 박물관 가보면 다 있어. 아, 영국, 프랑스 어딜 놈들이지 북부 보물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의계 있잖아요. 저기 강화도 있는 외교적 의계도 조건을 붙였어요. 왜냐면 전례를 안 만들려고 해서 지금 영구 임대국 붙인 거야. 반환은 아니야. 왜냐면 반환하면 다른 나라 다 문제되고 우리도 하려고 못해. 그러니까 꼬리를 붙였어. 그러니까 디도스는 고속철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돌려준 건데 근데 그냥 돌려주면 나중에 다른 게 문제야. 아, 영구 임대. 영구 임대예요. 소유권이 넘은 게 아니에요. 백대가 이제 문형만 생각났지만 백대가 남은 게 없는 게 백대는 무덤 양식이 턱식이에요. 문만 따면 돼. 왜냐면 이게 연도가 있어서 들어가는 길이 있어서 따고 들어가면 다. 그래서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신라는 다행히 적석총이에요. 이거는 알면서도 못 들어가. 그냥 흙으로 단단해 돼갖고 하다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라는 남았고 백제는 못 남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백제는 별볼 없고 신라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 무덤 양식 때문에. 근데 문영왕룡 운이 좋게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알다시피 송산이는 다 훼손됐어요. 여기 송산이 고분군인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배설 공사하다가 파다가 걸린 거예요. 벽돌이 걸린 거예요. 벽돌이. 왜 벽돌? 무덤에서 파보니까 문영네. 근데 그걸 17시간, 8시간 만에 팠다는 거잖아요. 하도 기자들이 몰려오고 뭐 청와대 난리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고고학 발굴사에서 흑역사. 아니 문영왕룡. 몇 달 동안 다른 건 다 사라졌고 이미 다 가는 데는 다 도굴 해서 남는 게 없어. 아, 나머지는 도굴됐구나. 하기가 좋거든 백제는. 뭐 이렇게 뚜껑을 열는데 그래서 호리꾼들이 뭐하냐 일본 애들 이렇게 꼬챙이 들고 다녀. 다 찍어보면 똥
돌 소리가 난다. 이거 뭐지? 여기 바위가 없는 동네인데? 그럼 파보면 나와. 그래서 가야도 무지 많이 도굴됐고, 가야도. 가야 그쪽에 그 창녕이니 뭐 그쪽에. 그 어딘가 가 있는 어딘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도굴대에서 이게 다 각자 판대요. 출처를 안 알려주는데 일본에 넘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거 어디서 왔는지를. 이번에 오쿠라 컬렉션이라고 있는데 다 가야 그쪽에 많이 갔어요. 엄청 오크라고 엄청. 엄청나게 일본 전문가잖아. 다시 사오려면 엄청 돈도 될 거야. 아이고. 모든 백성들과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며 앞으로의 백제는 더욱더 찬란하고 희망찬 것이다. 모두에게 명한다. 앞으로의 백제와 이 땅에 살아갈 모든 후손들을 위해 축배를 들라. 예. 해설사가 있으면 시간 조절 못해. 그분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줄여달라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어쩌면 또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는 거기에 귀한 게 없고 다 회장님이 한 겁니다. 예약하고 한 건 다 혼자 고생했는데 여러분 서 있는 데가 공산성입니다. 공산 서쪽인데 여기 보면 금서로가 돼 있어요. 비단금자 썼죠? 예전에 공주 가명을 다른 말로 써서 금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속자를 써요. 그 다른 말로. 그러니까 뭐 개성하면 송경. 왜냐하면 이제 왕건이 그 소나무와 관계 있으니까 송경, 송도. 그런데 여기는 금강이 앞에 있으니까 여기는 금영.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주 가명을 다른 말로 하면 죽게면 금영. 금강 앞에. 그래서 이 앞에가 금강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는 가보지 못하지만 요 가까이 우금치 전투가 있어요. 동학농민 전쟁 할 때 전봉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로 가는 길에 여기를 점령하지 않으면 서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군하고 일본군도 여기에서 직결을 해요. 여기서 이제 최대 전투를 해서 농민군이 깨진 거죠. 그리고 이제 후퇴해서 결국 이제 전봉준이 나중에 체포돼서 처형이 당하는데 그 서울에 와서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서울의 영풍문고 가면 거기에 좌상이 있어요. 전봉준의 좌상. 왜 거기 있는 거기가 바로 그 법무아문 그 형무 그쪽이 거기서 이제 신문 받고 하다가 거기서 처형이 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제 이미 근대법 사법이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차명이 아니라 교수형입니다. 교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근대적 이제 형벌 체계가 적용된 거라서 그건 이제 교수형이고 다만 이제 그 전에 잡힌 사람이 있어요. 김계남. 그분은 좀 더 과격했어요. 노광김 씨인데 더 셌어요. 그래서 막 양반들 죽이고 하다 보니까 그 양반에서 원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끝난 다음에 얘는 서울로 못 보내. 그래서 이도재라고 하는 전라감사가 왔는데 여기서 처형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위에서 공주였어요. 왜 처형을 해? 근데 원성이 그렇다. 여기 양반들이 얘는 놔두면 안 된다. 여기서 죽여야 돼.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김계남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면서 전봉준 소나중인데 김계남은 전주에서 죽었죠. 전라 가면.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주와 관련된 게 우금치 전투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저 계로왕이 알다시피 장수왕한테 이제 습격을 당해가지고 흥락포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갖고 아들이 이제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제 튀기 시작한 거죠. 친구 앞에 튄다고 썹니다. 학생들 앞에서 이런 말 안 쓰는데 그럼 어디에 튀었냐면 여기 공주로 튄 거예요. 여기에 왜 좋은가 하면은 앞에가 강이잖아요. 뒤는 산이고 그러니까 배수진이 돼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프랑크푸르트 보면 앞에 마인츠야, 네카야 맨날 헷갈려요. 프랑크푸르트, 마인츠인가 그죠? 거기도 똑같더라고요. 앞에는 강, 뒤에는 산 이런 구조인데 여기도 이렇게 성 쌓기 좋은 거예요. 앞에는 강이 있으니까 굳이 성을 높이 안 세워도 괜찮고 뒤에만 막으면 되니까 이쪽이 바로 이제 금영의 서쪽에서 금서루.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걸 흔히 말하면 이제 공덕비라고 합니다. 늘 보면 그 관아라든가, 근데 관아 별로 없는데 그 나주라든가 나주목이라든가 공주목 같이 이렇게 좀 그 도지사급들, 그러니까 전라도가 전주와 나주시지 여기도 마찬가지 공청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감사가 있을 때 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떠날 때 둘 중에 하나는 억지로 야 세워줘, 억지로 이제 억지 춘향인지 억지 춘향인지 모르겠어요. 저 새벽 가니까 춘향면이 있는데 그 나무가 너무 좋아서 억지로
해주는 건데 여기도 마찬 억지로 한 경우도 있고 또 경우는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감사를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유임시켜달라고 올리다가 그래도 이제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공덕을 기는 진짜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보면서 잘 맞추고요. 여기 보다 보면 아는 인물이 있어요. 중요한 인물들이 보여요. 김동영. 예? 김동영. 김동영은 감사된 적이 없고 이제 박재순 같은 사람이 공주 가명 출신이에요. 박재순이? 오대신 을사오적 다 거친 거야. 뭐 이한용도 했는데 전라감사.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런 데 나타나잖아요. 그럼 다들 다 직리교. 진정해져 있나? 몰라,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올라가시면 보고요. 그리고 여기나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문영왕이 여기 이제 있었겠죠. 그 문주왕이 여기 도읍에다가 있는데 이따 문영왕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문영왕은 사실 여기 있지 않았어요. 아까 이제 일본하고 백제가 굉장히 형제 관계에 거의 그러니까 의당이 이제 왕자를 항상 일본에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아기를 낳고 돌아오는데 거기서 시마라는 그 규슈 근처 섬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 문영왕 발견됐을 때 지석이 나오는데 사마왕이라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일본 서기에 보여요. 일본 서기에 보이고 뭐 다시 얘기하기 더 중요한 거는 거기 지석이 나오는데 그 연도하고 삼국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가 믿어야 되나? 믿지 못하는데 믿어도 돼라는 증거를 바로 문영왕의 지석에서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이게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일본 서기하고 여기가 동시에는데 일본 서기는 사마왕이라고 그러고 그게 거기가 똑같지 몰라요. 윤사마 뭐 그거 통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라 지마에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섬 다카라시마 거기서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문영왕이 여기 와서 중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문주왕은 별로 한 일 없는데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백제를 중흥시킨 군주가 되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 무덤을 그 화려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게 별로 없었으면 거기에 뭐 일본의 금성 가져오고 양나라의 뭐 그 건축 양식 가져오고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 수 없는데 어디서 올려놓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성왕이 나중에 한번 더 뜰 수 있었던 게 이제 문영왕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문영왕의 중요한 점은 직접 가셔서 보면 알지만 2000점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굴이 안 돼가지고 나왔다는 점이 백제의 문화를 다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아니지만 부여에서 이제 백제 대향로가 나왔는데 공주 방문은 없겠다. 그 부여에다가 하겠다. 아주 굉장히 크고 너무 아름다운 그 백제 대향로가 그쪽에 나왔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조가 여기까지 쫓겨 내려와요. 정묘호란 때. 이로 튀죠.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 남한 선생이 갇혔다가 이제 거기서 굴욕적인 그 세배를 하고 삼전도. 할 수 없이 이제 삼전도 가는데 다들 삼전도 하면 섬인 줄 알아요, 그렇죠? 나루도자입니다, 나루. 그래서 삼전도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제가 약간 삐져나갑니다. 여기 이제 보건이나 의학 하시는 분도 있는데 최근에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왜 홍타이지 청태종은 왜 굳이 한양 청덕궁각에서 항복 문서를 받지 않고 왜 삼전도 앞에서 받았느냐? 물론 삼두고래도 하셨고요. 9번 뭐 머리 바꾼 이제 3번 절하게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밝혔는데 그때 천연도가 돌았답니다. 맞아. 그때 이 남한산 포위한 그 부대 안에 누가 걸린 근데 중요한 건 발병이 났는데 문제는 그 집안이 심양리에서 저쪽에서 콜레라 천연도 걸린 적이 없어요. 면역이 안 됐대요. 면역 체계가 안 돼가지고 그 얘기 듣자마자 홍타이즈는 나 빨리 도망가야 돼. 한성 안 들어가. 바로 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거기 들어가서 남의 궁궐 들어가서 확실하게 항복받고 잔치하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바로 항복받자마자 바로 튀어버렸어요. 북쪽으로 군대 데리고. 그때 바로 천연도가 돌았는데 특히나 그 집안이 유달리 약하대요. 그래서 알다시피 베이징에 있다가도 뭔가 도면 바로 심양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황제들이. 그리고 여름에는 항상 그쪽 가서 놀고요. 더우면 못 견디니까 거기 놀고. 그래서 면역체계 약했던 것 같아요. 아유. 차가 왜 들어와 이게? 장애자 차량. 갑자기 인조하다 그러고 갔는데 인조가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남을 쉬었다. 쌍수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리집 비슷한 게 있고요. 그 인종이 어떻게 도망가? 공민왕 어디까지 도망간지 아시죠? 홍건조 갔을 때 몰라요. 안동까지 도망갔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홍건조를 이제 이성계하고 이제 최영이 물리쳤다 해서 다시 올라갔는데 그 소식을 어디서 전해오냐면 어디서 왔겠어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안동 가까이 있는 거.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어왔다. 경산. 아니, 와, 문경. 문경이다, 문경. 오. 누가? 그래서 오, 거기는 그냥 야. 문경이라고 했대요. 석범이 문경이야? 여기가 이제 인조하고도 관련 깊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이제 농민전쟁 관련이니까 세 개가 나오죠. 아까 이제 문영왕하고 두 번째가 인조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 세 번째가 아까 말한 이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동학농민전쟁의 마지막 전투에 다루는 우금천도 여기서 벌어졌고 이 장소가 그 역사적 장소인데. 좀만 가면 우금치. 예. 근데 우리가 바빠서 이거 못 넘어가면 가고. 푸요. 예. 예. 그래서 여기 혹시나 3년 시간 살았어요. 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리면 공주 석장리 거기 가셔도 좋아요. 아까 누가 사진 찍은 거 근데 보니까 멋있는 보건소. 구석기 남자하고 그요. 사진 찍은 공무대체. 쌍모가 있더라고요. 36개월. 꼭 가보시면 훈련 기간파만 지나가서 39개월. 보세요. 이 많고 그걸 이제 배경으로 땄는데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오녀산성이라고 해서 가보신 분 알지만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거의 멀리서 오면 그래서 그게 오녀산성이 원래 오가 중국 우잖아요. 제 느낌에 위례 같아요. 위례. 그러니까 백제도 위례성이라는데 어하라, 어라, 그게 왕이라 뜻도 되거든요. 어라, 그게 왕검성과 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평양 왕검성. 그러니까 위례, 어라, 그리고 오녀는 우량 얘기라고 하죠. 오, 그렇죠? 그러니까 오가 발음이 우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미래 수도란 뜻이구나. 그래서 오묘산성도 고구려의 수도인데 문제는 이제 처음엔 그런데 문제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높은 데서는 정 막긴 좋은데 나도 불편해요. 왜? 차 힘들어. 내가 내려가야 돼. 그래서 항상 두 개의 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국내성이 있으면 산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성은 평지에 놓고 그 평지에 놓는 건 중국의 성과 똑같아요. 사각 모양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치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옹성도 들어가고 왜냐면 빙글빙글 들어가야지 우리가 공격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평지성은 대부분 다 그런 식의 그 치도 집어넣고 우리만의 아니면 아까 옹성도 집어넣는데 산성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게 기형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평양은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성을 가져요. 평성과 산성. 이게 기본적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들어오면 국내성을 지키기 어렵다. 그럼 어디로 튀느냐? 산성을 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고려 때도 보면 우리는 저기 들어오면 끌어들여요. 끌어들여서 지치게 합니다. 그럼 보급률 기르게 하고 또 하나 살이 많기 때문에 말이라든가 이게 이동하기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병자호란 때 그 여진족까지 말 잘 타는 놈에서 당했지 일반 중국인들은 안 당한 게 거기는 말 데리고 오다가 산 넘다가 김 빠진대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그렇게 작은 나라도 먹기가 어려웠던 게 너무 산이 많아요. 넘으면 또 산, 넘으면 이게 말이 쭉쭉 못 나가요. 우리는 그 이점을 살려서 산성 위주로 하고 평상시에 밑에 살다가 저기 오면 어떻게 하냐? 청야전술을 씁니다. 무조건 불태우고 들어가요. 네, 적한테 군 불량이라든가 뭐가 되면 안 되니까 무조건 불태우고 들어가서 어디를 산성을 튀는 건데 이게 또 한편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치명의 약점이에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내려오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외구가 또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연말 선초에 들어오는데 해안가잖아요. 그래서 해안가를 포기할 거냐, 맨날 불태우고 도망갈 거냐.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게 아니다. 나가서 막자. 그래서 해안가에다가 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 우리가 읍성, 나간읍성, 해미읍성. 네. 나간, 해미, 이 서해안 일대에서 남해안 일대 성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가 아까 말했지만 청야전술을 통해서 불태우고 들어간 게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키자. 그 다음부터 읍성이 발달합니다. 그 읍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양 도성도 읍성이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한양 도성은 알다시피 평야지대다 보니까 아무리 한강이 있어도 그래서 따로 도망갈 곳을 만들기 위해서 강화도가 있는 거고 이쪽에 북한산성이 있는 거고 남쪽에 남한산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병자호란 때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시간이 너무 딸린다. 그래서 읍성의 장점을 살리면서 한양 도성의 그 장점을 살려서 만든 게 수원 화성이에요. 수원 화성 전형적 읍성이에요. 평야지대예요. 네, 평야지대. 그리고 또 하나 약점에 이게 높이가 낮으니까 뭘 하게 되냐면
벽돌로 세워요. 왜? 석성의 약점은 토에 약해요. 그렇다고 토송하기에는 관리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토송과 흔히 말하는 석성의 약점을 보완한 게 그게 전돌로 만든 벽돌로 만든 성이 그게 수원 화성이. 그리고 정조는 자기가 이제 좀 나이가 죽기 전에 자기는 빠지고 자기는 수원 화성에 가 있고 아들을 안 치고 뒤에서 움직이려고 했어요. 그 수원 화성이 왜 당정이 심하니까 난 여기서 이 아들을 좀 돌봐주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흔히 말하면 이제 수원 화성에 그 행궁도 두고 수원 화성 행궁도 두고 그러려고 했는데 독살인지 아니면 뭐 본인이 질병이 그랬는지 죽는 바람에 이제 자기 꿈은 다 끝나버렸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성의 역사는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성을 보면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왜 이렇게 난다는데 사실은 우리도 수도까지 오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평양성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그런 게 강한데 그것도 대동적인데 여기는 평양성 미학 너무 나대요. 그래서 제 기가 가서 앞에서 명봉 막는 게 있지 않았을까. 거기서 일단 막고 여기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높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 드는 게 나간우성이나 고창이나 해미우성 가보면 너무 낮아서 어떤 분은 의심을 품어요. 뭐냐면 이 정도도 못 들어오겠냐? 근데 이거는 막을 수 있는 외부 정도를 막을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용도가 뭐냐 생각할 때 일란도 있어요. 내부 반란이 났을 때 이 정도 산이면 산상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같이 중국까지 험하게 만들지 않고 그 정도 높이가 아닐까 뭐 이런저런 생각해서 우리나라 어쨌든 산악이 많기 때문에 중국까지 풍지에같이 높게 막 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견디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아 독일 가보시면 알죠? 너무 험악하잖아요. 근데 거기 그래서 앞에 풍지예요. 풍지니까 굉장히 높게 찍고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 구조로 갖고 있는 일본 가면 잘 아시잖아요. 일본도 우리하고 구조가 다르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궁궐이 없어요. 평야지대. 왜 없는 거기는 원공국가잖아요. 다 저기 궁궐이니까. 그러니까 늘 보면 상대방한테 습격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알다시피 천수가 형태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궁궐이나 중국같이 친구라 천수가 쭉 올라가고 항상 다이묘나 이런 친구들 다 뽕대기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상을 막 뺑글뺑글 돌아서 들어오게 하고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다르냐면 공간이 다르니까요. 뭐가 다르냐면 궁궐에 있는 그 관리들의 구성이 달라요. 중국이나 우리는 4시가 있어요. 한간이. 일본은 없어요. 왜 없냐? 여성들은 다 위에서만 생활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어디 층 이상을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4시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한간으로. 근데 우리는 중국은 같은 평지에서 궁궐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환관이 필요한 거예요. 왜? 궁녀들과의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 제거한다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왜 일본에는 환관이 없고 중국과 우리에게 있느냐? 그거는 이제 궁궐 구조 이런 거 다르고.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일본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일본 가보면 그 잔디가 없어요. 항상 그 돌을 깔아요. 이유가 뭐냐면 민자들 암살자에 들어올까봐 그래서 일부러 돌들 깔아가지고 소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천석 올라가는 가지 중간중간에 또 층마다 다 벽장이 다 숨어 있잖아요. 그게 다 암살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명성황후가 왜 시해당했느냐? 이런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평야지대고 그리고 그렇게 외적의 침략을 받지 않았고 내란도 웬만하면 경복궁 반 정도는 감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은 전국시대부터 스파이와 이런 식의 그 공략을 늘 해왔을 정도로 이런 문화를 몰랐기 때문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런 전투 문화, 암살 문화를 몰라서 당한 면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강도 잘 보셨는데 이게 수도이다 보니까 늘 능은 그 수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 조선왕조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다 있잖아요. 뭐 공릉, 뭐 광릉 멀리 가지 못하는 이유 하나가 이게 또 너무 멀면 관리하기 힘들고 그런 면에서 늘 보면 경기도 바깥을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서울 그 조선시대 보면 다 보면 가장 길어봤자 저기 여주 정도. 그리고 이쪽에 이제 위에 가면 저기
고향 쪽에 또 몇 개 능들 있잖아요. 삼능, 뭐 허닌능 뭐 밑에 있고 저쪽 세종 해능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다 능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고려 때도 마찬가지. 고려 때도 개성 주변에 있잖아요. 뭐 왕건능이 다 주변에 있고 그래서 능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제사 지내를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너무 멀어버리면. 그래서 정조 같은 임금은 알다시피 수원을 1년에 꼭 왔어요. 아버지 때문에, 사도세자 때문에 늘 갔는데 그리고 자기도 옆에 붙이죠. 그래서 윤건능이랍니다. 육능, 건능. 그래서 합쳐서 윤건능. 그리고 그 옆에 항상 절에다가 그걸 맡겨요. 네? 절을 맡겨요. 네, 용주사. 용주사인데? 절에다, 어? 용주사. 용주사. 절에다가 맡긴 이유가 비보사철, 그 일종의 그런 절인데 저기 하계도 가니까 영조가 자기 어머니 국빈 채씨 이를 기리는 사당이 있더라고요. 보광사 안에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저희는 이제 명절 때면 꼭 갑니다. 왜? 안 가면 큰일 나요. 차례도 지내고 뭐 준비 다 했는데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다 했는데 이 남편한 작자가 바쁘다고 학교 가버리면 이제 몇 년 동안 고생하기 때문에 저는 바로 다음날 그냥 그 주변을 가는데 그때도 어딜 갔냐면 파주 그 보광사 가기 전에 가다가 일곡이원의 자운선 거기 들렸다가 그 다음에 운정호수 들려서 맛있는 빵 먹고 뭐 돌고 나오니까 저녁 때 조금 표정이 나아지더라고요. 잘하셨네. 근데 저한테 좋은 공부였어요. 왜냐면 그 신사임당 묘도 보고 다 봤거든요. 그 자운서당 서원 가니까 마찬가지로 늘 보면 늘 수도 근처에 능이 있습니다. 경주 가보면 다 근처에 능이 있어요. 그 능도 하나의 지대가 있어서 특정 곳에 능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주가 여기 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다 능을 쓴 거고 옆에 또 보면 이제 정지산 위에다가 사당도 만들고 그래서 여기가 송산리 고분군입니다. 이 변에 다 있어요. 이게 다 송산리 고분군이 이쪽이요. 송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제는 석실분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면 이렇게 돌을 이렇게 차곡차곡 세워서 넣다 보니까 연도 들어가는 길만 알면 이건 금방 파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굴이 대부분 다 돼요. 그래서 백제 무덤 중에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 건든 게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기 죽은 사람 묘덤 큰일 난다고 생각했는데 일본 애들 여기에 부장품이 좋은 게 많다고 아니까 일부러 이렇게 꼬챙이 들고 계속 꽂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면 이거 무덤이야. 그거 파. 그럼 나중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무장품 다 쓸어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 어디서 이걸 출처를 밝히면 좋은데 도굴 한 거니까 절대로 안 밝히거든. 그리고 최근 얘기 들으니까 이런 저기 골동 부품들을 팔 때 가치 세트를 안 판대요. 희소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 찢어서 판대요. 요건 저기다 팔고 요긴 저기서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박물관 같은 데 보면 출처 불명이 꽤 많아요. 특히나 이제 알다시피 일본에 이제 도쿄 박물관 가면 오쿠라 컬렉션이 있어요. 도쿄 가면 알다시피 그분 막 쌓여 있어요. 우리 같으면 한정 같으면 하나 넣을 텐데 10개를 한 안에 넣어요. 왜냐면 공간이 없으니까 막 반만 넣는 거죠. 근데 보면 오쿠라 컬렉션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것도 꽤 거기 가 있을 거예요. 출처를 몰라서. 나는 동계에서 부여로 천도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엄청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옆이네. 네, 같은 금강줄기거든. 네. 자,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이제 송산리 공을 세웠는데 1971년에 이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나 봐요. 많이 와가지고 배수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걸 배수를 낸다고 막 하다가 이게 딱 하다가 그 돌에 걸렸나 봐. 이게 뭐지? 파보니까 정말 도굴되지 않은 문용왕릉이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발굴됐다.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공산생 나올 때 봤잖아요. 그 석수가 자기를 딱 보더래. 김원령 선생 그때 국립박물관 이제 그걸 보고 뭔가 오금이 저리고 한편으로는 뭐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온 기자들이 여기 진을 치고 있고 막 인터뷰하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빨리 올려라. 그래서 8시간인가 17시간 안에 발굴 다 끝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고고학사에서 최악의 발굴 흑역사를 보여주는 거리 또 문영왕릉 고분입니다. 2000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지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주인공이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능이라고 딱 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분이에요, 분. 옛날 무덤에 고분을 처리해 버려요. 근데 이건 확실하게 왕이 누군지 알고 그래서 이름도 붙인 거예요. 왕능. 다른 데는 보면 몇 허분, 몇 허분 이름만 붙여요. 천마총도 이름이 없어요. 왕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서 거기에 천마도가 나오니까 자작나무에 그린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말이 아닌 것 같다는 말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천마다 하늘에 나는 말이 천마도인데 그래서 이름을 못 붙이고 그냥 천마총. 그래서 거긴 다 총으로 가는 게 무지 많아요. 매장자 이름을 몰라요. 근데 여긴 지석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란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문영왕이라는 걸 알고 이름도 나오고 연도도 나오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더더구나 이제 건축 양식이 그 전에 보기 다른 석실분이 아니라 또 중국의 전탑 전분 그 벽돌로 만든 그런 구조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금송이 이제 일본에 수입했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백제 문화는 고졸한 문화가 아니라 그냥 국제적이고 융합적인 문화다. 그리고 백제답게 역시 해양 제국이었구나. 왜냐하면 백제란 말도 잘 알다시피 십제였는데 나중에 그 바다를 건너서 더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요소 경략설도 나와요. 흔히 말하면 저기 요동님 아니고 요소 지방에 백제가 일부가 넘어가서 이른바 요즘 말하는 식민지를 개척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절대 인정 안 하죠. 근데 당나라 때 중간 보면은 백제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장보고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 연결된 거 아니냐. 그래서 보면 백제가 상당히 해양 국가이고 재미난 거는 이들이 보면 그 백제가 무너졌을 때 부흥운동할 때 그때 왔던 그 장군 이름이 흑지상제예요. 이가 껌에 흑지상제. 근데 왜 그랬냐면 동남아 쪽에 식물에 삘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시커매진대. 근데 최근에 우리 동기 이제 권혜원 교수가 이 친구는 이제 고고학을 하면서 역사, 고대사를 백제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하면 맨날 문헌만 보고 할 거냐. 좀 과학적인 거, 지형, 뭐 지질 이것도 연구하고 생물학, 고생물학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베트남이나 이렇게 이쪽에 쭉 보다 보면 우리나라 그 물건들이 외제가 꽤 많대요. 베트남께. 그러니까 이게 교류가 많다는 거예요, 서로. 마찬가지로 신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쪽에 어디 비잔틴 그 근처에 저기 아니야. 잊어버렸는데 그 칼이 나왔잖아요. 황금 칼이 나왔는데 그게 우즈베키스탄가 어디 그쪽 네, 어디 거래요. 그게 수입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얼마나 굉장히 이게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백제는 또 바다를 통해서 이쪽 동남아까지도 다 연결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개념을 자꾸 생각하는데 당대에는 육로보다도 바다가 더 편했을 거다. 왜? 이건 해적을 만난다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도적을. 그리고 알다시피 길만 정확히 알면 얼마나 가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우타의 그 왕비가 오잖아요, 인도에서. 근데 그게 실제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인도에서 그 편서풍이 편서풍이 아니지, 이쪽은. 그걸 잘 타면 가야까지 올 수 있다더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김해 가보면 알지만 거기에 문양들이라든가 물고기 먹으면 우리 양식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인도에서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아시잖아요. 그 수로 왕하고 아유타 그 여성이 결혼했는데 성이 없어질까봐 그 다른 아들한테는 김혜호 씨잖아요. 그래서 김혜김 씨와 김혜호 씨는 결혼 못한다는 게 그렇게 나온 말이. 그러면 웅진 시대에도 국권은 그냥 백제. 그러니까 이제 백제로 왔고 그 다음에 성왕이 다시 한번 이제 사비성 가면서 남부여로 했는데 다시 백제로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웅진이란 거는 뭐예요? 국호였을까? 그 웅진은 아니 백제였을 텐데 웅진은 흔히 말하는 여기가 이제 곰나루기도 하고 그리고 신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당군설에 나왔던 그 이야기가 여기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개도 같은 개예요. 그냥 고구려 계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화 전설도 가져와서 여기 와서 이름을 정할 때 곰나루라 하지 않았을까? 그 옛날에 당군산에 곰이 여기까지 따라오지 않았을까? 네, 웅진이고.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평양도 마찬가지다. 평양도 여기저기 다 있어요. 요동이도 있고 여기도 다 있어요. 왜냐면 그게 따라다녀요. 우리도 알잖아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서울에다가 여기다가 무슨 마치, 홈마치, 무슨 마치 모치. 지 동네 이름 갖다 써요. 군산도 마찬가지로 다 갖다 써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구려인들이 이동하면서 그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혹시나 공나라고 했고 요것이 그대로 넘어가고 일본에도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카라츠. 당진역 한자를 쓰는데 그 당이면 당나라 당자인데 발음은 가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들 이게 가야, 가라가 있고 그래서 가야가 그 규슈 그쪽에 들어가면서 거울로 들어가면서 거기가 카라, 당진. 왜냐면 당하면 뭐 도라고 해야 돼, 도라고 해야 돼. 중국식 발음, 일본식 발음이 따로 있는데 굳이 가라라고 하는 게 가야에서 왔기 때문에 카라츠가. 그리고 또 재미난 건 나라가 있잖아요. 일본의 오사카 교토요. 그 나라 이름도 나랑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일본인들은 그냥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그 나라와 같은 거 아니냐. 심지어 이제 구다라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설이 많은데 누구는 구다라가 구마, 고마 거기서 왔다는 말을 듣고 누구는 구는 크다. 다라는 나라란 뜻이야. 큰 나라. 그래서 일본이 봤을 때 백제가 우리의 형이 아니까 큰 나라 구다라. 그리고 백제만큼의 문화는 높이 보는데 별 볼일 없으면 구다라 나이 쓸모없어 형편없어 할 때 일본에서 지금도 구다라 나이 백제만한 게 없어. 그래서 그 말이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 왜 오사카나 교토가 중요하냐면 거기에 백제기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백제기가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그 도쿄 쪽은 신라라든가 시라가라고 이제 거기 특히나 저쪽에는 고구려 계통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주장한 분이 누구냐면 북한의 김석형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은 이제 일본에서 스에마스 같은 친구들이 그거거든. 임나 일본 무술을 막 얘기할 때 우리 반대로 우리 삼국이 가서 각각 만들어줬어. 그 이른바 분국설이라고 그래. 나눌 분자에다 그 나라 국자 각각 간 거야. 신라도 가고 가야도 가고 백제도 각각 만들어준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저쪽에 교토 근처에 다카마스총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정말 복장이요. 고구려 고분묘과 똑같아요. 그 여성들의 그 있잖아요. 여기 주름이 이렇게 쫙 잡힌 거 멋있는 복장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이거 고구려 고분 복장이다. 그러니까 이거 고구려 영향받았다 하면 아니라고. 지금도 한일 간의 논쟁이고 특히 일본 일본부도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근대적인 민족관념을 자꾸 적용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이면 그 당시 사람이 무슨 민족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일본하고 백제가 더 친연성이 더 가질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나주에 가보면 반남 고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반남 박씨 있잖아요. 네, 그게 거기에요. 거기 가면 전방 호응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 나왔을 때 굉장히 싫어했어요. 전방 호응묘는 일본의 고대 그 천황들의 모둠이 어마어마 크거든요. 앞에는 사각형, 뒤는 둥그런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왜 백제 땅에서 이게 나와? 저는 그게 서로 왔다 갔다 생각해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지중해 두고 이집트하고 로마 왔다 갔다 해요. 아, 여기 살다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살다 저기 가는데 그 속에서 무덤 양식도 따라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본의 백제 얘기가 남아있죠. 그쪽도 일본기가 여기 남아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남의 뭐 성에 잘라가지고 여기는 뭐 나라가 딱 있어 뭐 생각이 달라 그게 아니라 서로 교류가 활발하니까 이쪽에 나왔고 더구나 이제 이쪽에 풍납도 손고 밑에도 보면 거기도 전방 후원묘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 유리하게 해석하면 전방 후원묘도 우리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알다시피 극히 드물어요. 우리나라 전방 후원묘는 극히 드문데 어쨌든 간에 백제하고 일본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고 아까 이제 헤이세이 얘기 나왔지만 평성 거기 천황이 뭔가 동질감 느껴 자기들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재미난 거는 19세기 들어와서 백제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아직기라든가 왕인 같은 게 일본에 돌아다니면 다 일본식 이름을 다 바꿨어요. 왕인도 앞에 붙이고 분명히 왕인 사장이었는데 아직기 사장인데 그걸 다 지워버리더라고요. 대륙 영향을 받은 걸. 왜 그런가 했더니만 우리는 영향을 받선 중국에서 받지 한반도라서 작은 나라 안 받았어.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쪽에 그 발음이 굉장히 남아있어. 뭐 이나리 신사 벼를 전달했는데 우리 쪽 벼가 넘어갔는데 이거 한반도에서 온 거 아니야. 안내판 보면 항상 그래. 대륙 아니 심지어 인도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이나리 신사도 자세히 보면 약간 좀 우리풍이고 저는 이제 가감이 고대사 전공자는 아닌데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샤만이 그것도 제주도 제일 많이 남아있잖아요. 당집이. 나는 그게 일본에 화석화됐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삼조고라든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까치하고 까맣게 친해요. 고구려 삼조고 나오듯이 그리고 달 거기에 나오듯이 토끼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훗날에도 보면 청대도 그 이야기를 해요. 만주 원류부에서 너야 우리가 같은 계통이야.
언어도 순서도 같은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까마귀도 얘기할 때 그 누르하치가 명나라 군대 쫓겨갈 때 허겁지겁 이제 물을 마시는데 까마귀 와서 공격을 한 거예요. 왜 안 했더니 저 위에 독사가 죽은 거예요. 그만큼 이 만주족이 우리애들 갖는 친연성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 까치가 있는데, 문제는 언제부터 까마귀는 우리가 싫어하는 흉조가 됐을까? 전 그게 궁금해. 그 2002 월드컵 때 보면 우리는 이제 그 치우 천왕을 들고 나가요. 치우가 이제 중국하고 열심히 싸웠던 이제 친구인데, 치우인데 일본은 삼조고거나 까마귀를 들고 와요. 그래서 까마귀는 오히려 일본 가면 흉조 아니에요. 무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들이 저기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어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고대 국어를 알려면 일본 가서 봐야 된다. 왜? 거기 화석이 됐으니까. 흔히 말하면 중국어도 보면 베이징어, 만다린어로 너무 바뀌어서 모르는데, 광동어 가면 오히려 옛날 그 언어가 남죠. 홍콩이나. 그건 화석이 되니까. 근데 오히려 그 중심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상도 말이라든가 이런 말하고 일본어와 친연성도 따지고. 그래서 일본어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차익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액센트가 있다며. 두 단어를 얘기하면 어디가 위는 올라가고 다음 단어는 떨어진대. 반대 위에 뜨면 하도 동음이 많다 보니까, 동음인데 뜻이 다르잖아요. 그거 표시하기 위해서 의뢰죠. 앞단어 뒷단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대. 일본어 그때. 근데 한국인들 절대로 못한대. 그걸 따라서. 왜 못하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그렇게 몸으로 배우는 거지, 사전 보면서 안 돼. 내가 물어봤어요. 배우는 방법 없대요. 사전에도 안 나와요. 어떻게 알아? 근데 작은가 단음 정도일까? 근데 모른대. 그래서 방법은 일본어 선생님 그 발음을 그대로 배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내꼬 뭐 이게 따라 다르대 뜻이. 뭐 얘기가 옆으로 빠졌는데. 교수님 너무 길어 지금.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얘기가 옆으로 빠졌네. 그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볼 거는 그 백제 문화의 융합성, 국제성을 이해하고, 아까 만 문영왕릉의 어떤 경제적 기반, 정책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릉이 대단히 화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백제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매직건. 여기 어쨌든 돈 일방 먹고 내가 이 땅을 산다. 그러니까 매직건, 땅을 사는 권리. 권리쯤. 아, 왕이 사는 거야? 네. 누구한테? 토지 시민한테. 그냥 공짜로 들어온 게 아니고 나 돈 내고 들어간다. 근데 그게 이제 현실 세계에서 뭐가 있냐면, 토지 세율제가 있었다는 얘기지. 야, 일각에서 국유제론이었거든. 근데 아니다. 이랑시 가도 토지 매매했다.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고구려 고금벽화도 초창기에는 알다시피 현실 생활이었어요. 그대로. 무용청이 다 춤추는 거 이랬는데 씨름 이런데, 이게 점점 바뀌어. 나중에는 그 불교 영향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무덤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연화물이 들어가죠. 연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교 영향이 들어오니까 당초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고구려 고금벽화를 통해서 고구려 이제 내세가 드러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거 다른 건가 보다. 이거 다른 거예요. 이거 구역까지 같이. 이건 이제 목간이라고 그런다. 예, 목간이라고 해서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금성문은 다 돌에다 새기거나 아니면 이제 그 황동 이런 데가 새겨넣어서 이제 변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이 시기에 그 돈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니까 그때 나무에다가 써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구단 목간도 나왔어요, 최근에. 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제가 알아냈는데, 멀리서 보니까 구구단이 2는 4, 그래서 농담으로, 아니 관리들이 그것도 못 내었더니 못 내온다는 거야, 계산할 때. 그래서 구구단을 만들어 막대기를 해가지고 이걸 들고 5, 25 구구단도 나와요. 그리고 논어도 나와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종이가 없으니까, 물론 종이가 이제 갓 들어왔겠죠. 근데 나무에다가 논어 구절도 해가지고 외우고. 시험 때 흥미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목간이라고, 이것만 다 좀 다니면서. 네. 위치가 여기인 거지, 왕릉. 이거 모형이고, 모형. 진짜는 뭐가 나와. 들어가면 이렇게 얘가 보였다는 게 처음. 얘가 처음 보였다는 게 보고 있는데 뭐야? 이게 진짜 인디아나 존스 생각하는. 맞아, 인디아나 존스 생각하면 돼요. 제가 저렇게 노려보고 있어. 딱 들어가니까 이거 딱 있는 거야. 뭐야? 저 묘를 지키는 소신이죠.
전돌용으로 구워가지고 탁 올린 거예요. 그 6호분도 그렇고 6호분도 전돌이네. 네, 그러니까 요게 처음 나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몰라 이 사람들은 누군지 외장자가 누군지 몰라. 아, 누군지 모른다고? 독을 당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다 가져가 나간 거지 뭐. 자료가 없어서. 근데 여긴 다르잖아. 여기는 앞에 것들은 이런 식이잖아요. 약간 석실분 형태. 자, 여기 들어가 보세요. 딱 보면 이제 그 석수가 보일 거예요. 작게 나오는 여기다 안아. 우주자사. 네, 우주자사 그 이야기. 아이고. 한국인지 아니구나. 아이고. 아, 여긴 중국이구나, 중국. 근데 저 5분이 졌다. 그래, 저 모양이 아니야. 내가 잘못 설명했어. 옆에 보니 5분 써있네. 아, 진짜 안전하게 잘. 내가 뻥쳤네. 이게 정답 흐르려고. 아니, 유물은 따로 해. 이건 다 어디가 있냐면 대부분 다 저 국립박물관에 있어요. 이걸 발굴을 못 하고 있어요. 뭐가 나올지 몰라갖고. 아 진짜? 응. 그치? 그렇지. 뭐가 나올지 몰라갖고. 네. 이건 어디야? 승모고. 그래, 마이크를 이렇게 통보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있잖아. 이게 어디 있는데? 아마 응? 일본인데 이게 어디지 모르겠는데 교통과 돈 나라지 나라 기기 지방 나라 쪽에 야 가라치가 이 정도인데 가라치가 이건 뭐 가기 좋은 거 이게 한성백제 시대 한성백제도 지금 이거 저기 방이동 가면은 고분군이 남아 있어. 응. 방이동. 이게 한성백제 시대 고분군. 석천도. 웅진기. 네, 웅진 시대. 사비. 벽돌 제작. 우리는 돌에다가 했는데 여기는 돌에다 했잖아. 보여.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고기로 개통이야 이쪽도. 아, 고구려 계통이다. 왜냐면 거기서 갈라져 나온 거니까. 백호, 총명. 예. 남쪽이 주작이네. 주작이. 아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이 보였다. 여기 나왔다 그러잖아. 6호분. 우리는 백신 없다고 그러는데 그림이 잘 없다는 나온 거지. 이런 것도막 묘사하는 그런 호흡 많이 나와. 진솔하지. 여기 이빨만 이빨 하나 나와. 이게 나오게 되면 이빨이 나오다. 알다시피 저기 계룡사. 봄에는 마곡사, 가을에는 갑사. 이 계룡사를 뒤로 끼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올 때 일주문의 이름이 계룡산 갑사. 이거 잘 알다시피 그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갑사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맞아. 이게 오래 기억에 남아서 맞아요. 훗날 제가 찾아왔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있는 절도 중요하지만 당간이 있어요. 웬만한 당간은 다 사라져요. 왜냐면 지주는 남아요. 그 옆에 있는 지주는 남아있는데 기둥은 남아있는데 근데 당간은 이게 철로 돼 있어가지고 다 사가가지고 사라져요. 근데 여기가 당간이 남아있어서 그걸 이제 절기가 옛날에 걸려있어요. 그 유명한 곳이 이곳인데 제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쪽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고 또 하나 이제 갑사 아까 얘기할 때 화엄 18 중에 계룡산에 2개가 있다 할 때 아까 말한 마곡사가 있고 여기도 의상이 화엄종으로 열었던 갑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절에 가면 이제 상식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게 항상 보면 북 있고 종 있고 모고가 있어요. 또 웅판이 있는데 저 북은 가죽이 있는 생물, 동물들을 깨우치는 위로하거나 깨우치거나 하는 거. 그래서 가죽이 북이고 종은 뭐 명부전의 중생들을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저 모고는 물고기,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또 이렇게 돌봐주는 또 우파는 날아다니는 구름 문자잖아요. 새, 날짐승을
뭐 이렇게 띄우치는 우파가 뭐예요? 우파가 운파? 운판 운판은 운자 어디 있어? 거기 또 하나 뒤에 있는데 아 뒤에 아. 항상 그 4개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절에 들어가면 저 4개를 항상 가서 절은 이런 중생을 구제하는데 중생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동물, 그거 물고기, 나라라인 새, 그래서 이런 걸 꼭 갖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왜 절이 일종의 중생을 구제하는 중심인가 다 알고 이제 상징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갈 때마다 늘 이게 범정감이 있는데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가 하면 이제 캠프 스테이지 유명하고 요즘 많이 이제 손을 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아까 저는 못 봤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웅전에 석가모니 열애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삼전불도 이렇게 모시기도 해요. 어떤 저게 통불교 같아. 이게 다 아까 통불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거 갑사 철당가. 네, 유명한데 내가 이거 못 찾고 지금 해먹은 거. 검색해 보니까 저쪽이야? 내려가면서 왼쪽. 아, 옛날에 그러면 이런 게 다 절이 있었나? 다 있었는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새는 안 보였으니까. 강간 지주도 남아있는데 저것도 장관의 일등이 아니야. 저거는 뭐냐면 법회가 열릴 때 그때니까 저기 그림을 좀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법회를 아까 야단법석 얘기했대. 여기는 생활 같은 거 여기 그림을 걸어. 그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 뭐 여러 가지 할 때 그런 상징적인 그림을 넣고 보통 그렇게 좀 많이 해요. 아 맛있는 밥 냄새 나네. 맛있는 밥 냄새가. 예, 왜냐면 법회를 할 때 밤에 할 때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야단 법석 모이니까 뭐 떠들잖아요. 그래서 야단 법석이란 말이 불교에서 나오는 말이 뭐 아까 말 아수라장 이런 거예요. 아수라 한자. 그래요? 하여튼 되게 많아요, 불상이. 예. 보통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은데. 안내로 여기 찾게 됐는데 왜 여기를 오자고 그랬냐면 전국에 당간 지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주와 함께 당간. 그 당은 깃발이고 간은 깃대예요. 그래서 절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저 꼭대기에다가 절 길을 달아가지고 이 주변에서 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현재 이게 통일신라 문무왕배 정도로 하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역사를 갖고 있고 저 높이도 저게 다가 아닙니다. 4개가 더 올라와 있대요. 계산해 보니까 거기다가 절기를 달아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이런 거 해 알리는 건데 그만큼 갑사가 이 주변에서 대단히 큰 절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오자고 했던 거고 처음 와봐 여기.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절의 규모, 위용, 행사 이런 거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청주에도 있습니다. 청주에도 이제 그 당간에 보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기는 이 당간을 세울 때 돈을 낸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무력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지방사에 연구할 때 이 청주에 이 친구들이 대단한 친구들이네.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신사 같은 데 보여요. 일본 같은 데. 우리도 이제 흔히 말하면 그 뭐 이렇게 내면 그리고 기부금 내면 이름 새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산에 작년에 갔을 때 거기도 보면 그 절 이름 동국사에도 보면 거기 일본종이 있었는데 거기 새겨져 있는 거 일본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역사 연구자들 그걸 보고 여기 지역사회가 누군가 요즘 말하는 나이온스 클럽 무슨 클럽 그걸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에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사가 이 대룡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 강간이 잘 보여줍니다. 자, 이상입니다. 건강 가세요. 고생하셨어요. 갑자기 시장을